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이제 모듈 1번, 모듈 1년 이제 1장인데요.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이제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출시하기 때까지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사실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 제목은 정말 멋있어요. 항공사 고객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정말 이걸 하면 뭔가 특이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좀 별도의 지식들이 있을까라는 저희들도 그런 기대를 가졌고요. 실제로 스태프들도 그런 기대를 갖고 이제 과정들을 좀 많이 이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을 쭉 먼저 읽어본 결과로는 내용상에서 엄청나게 특이한 부분은 사실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랜 시간 논의를 끝에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거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읽어내면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모듈 1번을 이제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과정 개요를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강조사항은 이것들이 아이아타에서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될까? 학습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를 항상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정말 액티베이팅하게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해서 자격증 따면 되지, 그냥 증 하나 딴다는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에 재미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미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스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 이 과정개요서고요. 과정개요서의 한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는 화면은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아이아타에서 실제 헤드쿼터 아이아타 본부에서 직접 이제 글로벌 서티피케이션을 발행을 할 때 발행되는 자격증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거는 2020년 이전의 버전의 자격증 모습이라서 올해 2020년부터는 약간 모델이 바뀌긴 했지만 중요한 건 아이아타에서 직접 주는 자격증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은 누가 이 과정에 참가를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4가지가 있는데요. 글자가 좀 작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티켓팅 오피스, 티켓 오피스 레저베이션스, 그 다음에 체크인, 트래픽, 오퍼레이션스, 배기지 서비스 앤드 인포메이션 데스크 스타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카고 레저베이션스 앤드 리시빙 스타프,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보면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스, 그 다음에 세일스 서포트 퍼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순서가 약간 제가 생각한 거랑 뒤바뀌어 있는데요. 우선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 과정을 공부하시다 보면 키 포인트의 그 직군들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3가지 직군, 지금 여기 티켓팅 오피서부터 여기 데스크 스타프, 그 다음에 카고 레저베이션 스타프, 그 다음에 플라이트 어텐던트, 이 3 직군을 그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책에서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은 프론트라인 스타프라고 합니다. 프론트라인. 그러니까 직접 현장의 일선에서 직접 고객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상대하면서 실제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항공사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타프들을 프론트라인 스타프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3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해당하는 뭐 홍보 담당, 그 다음에 실제로 판매 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백오피스 퍼스널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 약간 프론트라인 스타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충분히 들으면 다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과정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프론트라인 스타프의 역할에서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화면은요. 전체 과정 개요서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 그래서 이제 목차입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을 뭐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이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을 읽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책을 읽으려면은 다짜고짜 1페이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목차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줄거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책을 읽어낼 수 있고 책이 목적하는 바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 임용고사 막 서적들을 볼 때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셨어요. 이제 벌써 그게 이제 10년이 넘은 이야기인데, 저도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오늘 이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결국 여러분한테 이 모듈 1을 이제 소개를 할 때 결국 이 과정 개요서를 가지고 쭉 줄기를 잡으면서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는요, 전체 8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는 374페이지입니다. 오늘 이 이 특강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 유형 1번을 신청하신 분들이 일부는 지금 이미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 교재에는 모듈 1부터 3까지만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은 충분히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 특강의 목적에 맞춰서 이 특강에서 준비한 모듈 1번부터 3번까지만 압축해서 드린 편집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또 특강을 준비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듈 1번은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사실 그냥 보면은 이게 뭐지라고 할 텐데 나름의 그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목에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내용 제목으로 이 과정을 설계를 했죠. 그러면 항공사 고객 서비스입니다. 그럼 항공사에 들어가서 또는 항공사와 연관된 업계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항공사나 관련 업계에 이익을 창출해내는 최전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체 항공업계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서비스를 한다. 그냥 마냥 고객 서비스는 친절해야 된다, 상냥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마인드로는 도저히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관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쭉 줄거리를 보시면은 1번에서는 반드시 당장 내가 업무를 하면서 항공산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하겠지만,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측면에서 항공산업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오늘날 어떤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규범을 조직하는 규범이 어떻게 돼 있고 규정은 어떻게 돼 있으며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의 맥락이 뭐냐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요약적으로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게 첫 번째 모듈입니다. 여러분들이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거 가지고 어떤 다른 직군에 갔습니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서도 당연히 그 업계의 상황과 현황과 거기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내가 그 상황에 맞춘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동일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에서도 실제적인 커스터머 기술이나 뭐 마인드 이전에 항공사 고객 서비스니까 항공업계, 항공사가 구성하고 있는 업계의 비즈니스 맥락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먼저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진행이 될 모듈 2는 여기 이제 Better Standard of Customer Service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데 제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 항공업계 안에서도 더 나은, 그러나 표준화된 일정 정도의 규범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강조를 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따가 이 장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전문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강조했던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Better Standard of Customer Service를 체득해야 될 가장 일선에 중요한 사람은 프론트라인 스타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항공업계 환경에서는 이미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페셜 니즈라고 하는 특수한 요구를 가진 승객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그런 커스터머 서비스는 기계가 절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이 다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들을 커스터머 서비스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관점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 3번에서는 실제 현직자분께서 오실 거예요. 실제 현직자가 오셔서 현재 항공사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이 항공업계 환경에서
이제 그 당 항공사는 어떠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로 바꿔나갈 것인지 이 책을 근거로 하면서도 실제 그 항공사의 입장을 좀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인재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떠한 지식들을 구비하고 있으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고 채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도 간단히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성을 한 게 오늘의 특강이고요. 이 특강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을 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4장부터 8장까지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직접 이제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줄거리를 좀 잡아 드리는 겁니다. 4장은요, 커스터머 퍼셉션이라고 해서 고객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이 누구냐,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은 누구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들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적절하냐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가면은 커스터머 컨택트 테크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특성을 근거로 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항공사로 와서 우리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여행을 하거나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의 서술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컨텐츠로 정리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듈 6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국적이죠. 다국적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들을 상대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cultural awareness라고 해서 그들의 문화적 관점을 이해한 사회적인 소통, 사회적 맥락에서의 소통을 여기서 강조를 한 게 6장입니다. 그리고 7장은요, 이러한 항공산업에 대해서 알았어요. 전반적인 이 항공업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의 나름의 규범은 어떻게 돼 있다. 다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객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걸 알고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근데 소통을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뭐냐? 컴플레인이죠. 아무리 열심히 서비스를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하고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해도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컴플레인입니다. 그런 컴플레인을 나름 어떻게 핸들링해 나가느냐, 그것도 나름 그냥 무조건 다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니즈를 따라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름 그 단계와 규범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스탠다드 매뉴얼이 어느 정도 이 업계는 정립이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런 컴플레인을 처리를 하고 또 소비자들과 그다음에 커스터머들과 소통을 하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가장 높은 퀄리티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내야 되는 게 이쪽 항공업계의 특성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프레셔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 그만둘래, 관둬야겠어, 그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또 업계에서는 업계 나름대로 어떻게 그 인력들이 이것들 압박과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게 마지막 8장입니다. 사실 이 모듈 3번쯤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요, 실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래서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된 항공사는요, 커스터머보다 먼저 이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직원들을 중시하고 우대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동시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거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실제 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프론트라인 스태프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왜 그러면 이 프론트라인 스태프는 커스터머 서비스가 중요하냐, 이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뭐 전략을 잘 세우고 마케팅을 잘해서 가도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커스터머 서비스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생성이 된다라는 게 바로 항공업계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전체 이 책의 관점이고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여러분들이 1장을 보셔야지만, 그래서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오늘날의 모습, 그리고 이런 규범 체계,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 맥락을 내가 아는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이 매니징 스트레스 앤 프레셔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좀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실은 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과정을 공부해서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제시가 안 되면 사례가 제시가 안 되면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죠.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한 거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카타르 항공에서 에어포트 서비스 듀티 오피서라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실제 서비스를 하는 직군을 이제 채용을 했던 올해 연초 공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직무 기술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about 그래서 successful candidate with ideally have에서 어떠한 후보자가 정말 이상적이냐 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요. 여기 보면 passionate about delivering the highest levels of customer service라고 해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직원 이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즉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의 전체적인 내용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마인드와 열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계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 추상적인 내용을 굳이 왜 언급하겠어요? 중요하니까 언급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게 돼 있지 않고 그냥 마냥 그냥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 와도 올해 적응 못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안시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모듈 8장에서 나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트 데드라인, 그러니까 완전히 타이트한 이 제한 시간 안에서도 그 아주 높은 수준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압박을 받는다. 그런데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듀티여야 된다. 라는 거를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항공사에서 공통된 거기 때문에 그 모듈 8장에서 이런 매니징 스트레스 앤 프레셔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직무 지식들 그 다음에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열정과 그 다음에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하게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것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례를 소개를 하자면은 여기 이제 이거는 아메리칸 에어입니다. 아메리칸 에어에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지사에서 이제 채용을 했던 건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굿 릴레이션십 좋은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프레셔한 상황에서 프레셔를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양하게 변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인 이 고객들과 아주 높은 모든 수준에서의 이 소통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self motivated,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 동기를 자꾸 부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어떤 상황에서든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아주 강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리드하는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어떤 내용을 전개를 할 것이다라는 거를 먼저 맥을 잡으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게 이렇게 업계에서 필요하니까 당연히 아이아타에서도 이런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과정을 만들었고 그 과정 안에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체적인 과정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맡은 1장 모듈 1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건데요. 모듈 1도 아까보다 조금 구체화된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목차 이제 그 책에 있는 목차를 제가 따온 거고요. 목차가 조금 더 세분화됐고 이 세분화된 목차를 하나하나 제가 또 스토리 라인으로 이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항공산업의 오늘날, 그 다음에 규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맥락이 이제 1장의 전체적인 큰 제목이라고 했고요. 그 이제 소제목인 1.1에서는 당연히 항공산업 일반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미리 서두에 생각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항공산업 하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조금 용어가 달라져요.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이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이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야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나 한국말로는 전부 다 그냥 항공산업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정의도 바로 잡고 정확한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영역에서의 특징을 잡기 위해서 이 1.1 챕터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에서는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급력, 중요성을 당연히 강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공산업들은 전 세계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원화되고 표준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규범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1.3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1.4에서는 이런 항공산업이 가진 어떤 경제적인 그 다음에 산업 자체만의 특성을 좀 더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큰 또 1.1 우리 1장에서의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1.1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죠. 사실 항공산업이 뭡니까?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뭡니까? 하면 아시죠? 그러면 다 고개 끄덕여서 네 알아요. 다 이럽니다. 근데 자 그러면 정의를 해보시죠. 그러면 하면서 뭐 그냥 항공사가 운영하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뭉뚱그리지만 알고 있어요. 근데 정의를 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잘 정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누군가한테 난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정의를 잘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항공산업,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뭐냐를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라는 용어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라는 용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는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의 한 부분입니다. 감이 잡히시나요?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면은 민간 항공산업도 있지만 군용 항공산업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공산업 하면 민항사, 민간 항공사만 생각하지만 군에서도 전투기를 띄우죠. 항공자산들을 띄워서 공중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뭐 전투기든 헬기든 각종 항공자산들을 또 제조하고 운영하는 주체도 있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의 항공산업의 주체인데 그들과 이 민항사를 다 묶은 총괄적인 항공산업은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고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민간 항공의 영역, 그 민간 항공산업의 영역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를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는 에비에이션 인더스트리의 한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는 전체 항공 운송이라는 거의 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는 사람과 상품을 운송하는 산업이다. 그리고 항공로, 우리가 정해진 항공로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일한 사실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하나다. 이렇게 이 교재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뭐냐 하면은 이 5가지로 어디 가서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영역은요. 이렇게 제조, 항공 제조의 영역, 그 다음에 공항 운영의 영역, 그 다음에 실제 산업을 지원하는 서포트 인더스트리의 영역,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이게 이제 영역이고요. 이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실제 학생들을 이런 항공업계에 진입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지도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걸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직을 하기 위해서 실제 업계에 어느 정도 몸을 담았던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스코프를 왜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스코프를 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냐면은 막연하잖아요. 항공업계 하면은 늘 보면 다들 막연해요. 실제 업계에 계셨다는 분들도 이직을 할 때 보면은 잘 모른다고 하십니다. 막연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코프를 잡아서 영역을 잡아놔야지만 이 중에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구나. 또 이쪽에 이 스코프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업무가 진행이 되구나. 이쪽 스코프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진 업무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설명회를 할 때는요. 이제 이 스코프를 가지고 이제 여객이냐 화물이냐의 범주로 세분화시켜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스코프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된다.
그 4개의 구성의 요소는 각각 다음과 같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단순히 이거를 지식적인 측면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는 데서 그 다음에 앞으로 업무를 하는 거를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이제 특성, 정의, 그 다음에 스코프, 영역을 확인을 했는데 어떤 타입의 항공사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그냥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뭐 FSC랑 LCC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이 항공업계에서 정의하는 부분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정의로는요. 쉐줄드, 그 다음에 non scheduled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와 그 다음에 비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로 구분이 되는 게 첫 번째 구분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 특히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는 이 정기 노선이 거의 없죠. 다 이 전세기를 이용한 차터기를 띄워서 필요한 교민들을 수송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수송하는 그런 비정기 노선의 운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이 non-scheduled 또는 chartered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는 실생활에서 잘 느끼고 있으실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운송하는 그 운송 객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누는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승객을 운송할 때는 패신저죠. 그 다음에 화물을 운송하면은 카고입니다. 각각 패신저만 할 수도 있고 카고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신저와 카고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비용 항공사나 그 다음에 FSC 대형 항공사들이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여객기의 벨리카고를 이용해서 카고와 그 다음에 일반 객실을 이용해서 승객을 같이 운반하는 시스템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축이 깨지면서 이쪽으로 다시 몰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항공기가 노선을 어떻게 운항을 하냐에 따라서 인터컨티넨탈, 인터내셔널, 도메스틱으로 나눕니다. 도메스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내선인데요. 국내선이라 하면은 정의를 내릴 때는 그냥 국내선이요가 아니고 각 그 주권 국가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국내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은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사이의 협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노선을 인터내셔널이라고 한 거고요. 인터컨티넨탈은 이제 대륙간이죠. 그러면은 A와 B 국가 간의 직항 노선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경유를 하는 환승 노선을 포함한 3개 대륙 또는 2개 대륙 이상이 포함이 되는 노선들을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 분류에 의해서 항공사의 유형이 갈린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운항하는 항공사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분류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1장에서 항공사의 정의, 이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정의에서부터 여기 non-scheduled flight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바로 이 패신저 트래블이라는 부분이 아직 얘기가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실 몸으로 다 체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운송수단은 패신저와 카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객과 화물을 운반하는 게 바로 운송을 하는 게 항공사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두드러진 거는 바로 승객을 여행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운송을 하는 게 사실은 항공산업의 이 항공사의 운영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를 정의할 때는 카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런 패신저 트래블에 대한 얘기를 부득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패신저 트래블과 그 다음에 카고 트랜스포트를 좀 비교를 같이 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 카고 화물 운송으로 항공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고 트랜스포트 화물 운송이라는 게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도 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패신저 트래블은요 크게 레저와 코퍼레이트의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저의 영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간은 장기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의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 이제 이 패신저 트래블이고요. 그 다음에 GDP에 큰 기여를 한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고용 창출에 큰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레저 목적의 항공 산업이 활성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패신저 트래블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정 인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 때 이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전문화된 용어로 코퍼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 채용 직군을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채용 공고를 검색하시다 보면은 뭐 GSA나 항공사에서 법인 영업 담당 채용이라는 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고 이 코퍼레이트 트래블 자체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일단 두 번째 시간에 이 강의를 진행하실 분께서도 이 코퍼레이트 세일즈에 굉장히 특화가 되신 경력을 갖고 계시는데 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상시에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코퍼레이트 트래블의 특성은 단기간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무 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또한 항공사의 프로핏을 생성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레저뿐만이 아니라 이 코퍼레이트 분야에서 인재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채용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책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카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항공사의 메인은 사실상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패신저 트래블이고 패신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패신저가 죽은 이상 항공사를 지탱하는 부분은 사실상 카고가 하고 있죠. 그 카고 운송을 하지 못하는 항공사들은 정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카고는 그러면 카고 트랜스포트는 어떤 항공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냐를 간단하게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사가요. 뭐 세 가지 유형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뭐 패신저 에어라인스가 있고 그다음에 화물 전용 항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슈퍼카고라는 유형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카고 전용 항공사도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죠. 에어인천이라고. 여기는 오로지 화물만 운송을 하는 항공사고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제 여객 위주의 항공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벨리카고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화물 운송까지 같이 하거나 아니면 대형 항공사의 경우는 별도의 카고 프레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객 사업과 화물 사업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패신저 트래블은요. 고객과 항공사가 직접 다이렉트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상품의 재화의 판매와 운송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근데 카고 트랜스포트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특이하게도 중간에 에어프레이트 포워더라고 하는 화물 운송 대리인 또는 대리업체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처럼 dangerous goods, 위험물, 그 다음에 perishable, 부패가 될 수 있는 그런 화물들, 그 다음에 non-perishable, 일반 화물들, 그 다음에 live animals, 실제 살아있는 생동물들을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스터머들이 직접 항공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중간에 카고 에이전트 또는 에어프레이트 포워더라고 불리우는 이 대리자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직접 항공사의 계약을 통해서 화물 운송이 이루어진다. 이런 특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프레이트 포워더 업계가 굉장히 국내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여기가 되게 좀 블루오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고 쪽 얘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항공 화물 이 트랜스포트가 이루어지는 관계에서는 패신저보다 더더욱 보수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탠다드를 굉장히 중요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패신저 트래블과 그 다음에 카고 트랜스포트가 이게 양분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서는 패신저 트래블이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고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그 가운데 카고 트랜스포트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카고 트랜스포트가 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제 프로핏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1.1 부분에 대한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지만 항공산업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타입의 항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항공사들은 주로 패신저 트래블의 영역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잠깐이지만 정리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고 그럼 그런 항공산업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여러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실 이 얘기를요 제 입으로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viation. We help power the global economy, supporting millions of jobs, underpinning world trade, and financing vital infrastructure projects. With our ever-growing efficiencies, we're creating a more connected and sustainable future, bringing the benefits of aviation within reach of more people. Air transport helps us receive the package we want the next day and the medicine we need right now. It opens doors to exploration, unlocking the mysteries of countless cultures and far-off destinations. It supports our growing freedom to choose where we want to live within our global community, cities and remote villages alike. And it connects us with those we cherish so that together we can share life's most important moments. Through collaborative action, we are working to reduce aviation's environmental impacts, doing our part to support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everyone. Connecting us all to business opportunities, places and people. Now and for the decades to come. Welcome on board. 네, 잘 보셨죠? 항공산업은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영상을 보면 밑에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수치들이 그 수치들이 그 GDP가 얼마만큼 차지를 하는지 그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영상을 통해서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항공산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임팩트, 파급 효과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한 거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어떤 과정을 공부하든 그 있는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현재 상황과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재 2020년 8월까지 이제 보고가 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현재의 항공산업업계, 항공업계,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항공업계,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각 나라들이 국경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글로벌 커넥티비티 연결고리가 전부 지금 파괴되었다. 이렇게 IATA에서 보고를 하고 있죠. 자, 보시는 화면은요. 왼쪽은 2020년 8월 현재 여기 국내선 수요의 감소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는 2020년 8월 현재 전 세계에서 국제선의 그 감소 수치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해 2019년과의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 감소한 수치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참담하죠. 뭐 이제 국내선 같은 경우는 이제 75.3%가 감소를 했고요. 전년도 같은 해 2019년 8월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2019년 8월에 대비해서 국제선은 88.3%의 승객이 감소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뭐 어휴 하는데 일단 여기 아래 보시면요.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9.5라는 숫자가 찍혀 있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91.8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약간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기술하고 있냐면 조금씩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아래에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에 띄게 막 항공업계가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에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수치지만 아주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료였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이 항공업계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 의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 효과가 3.5 트릴리언 달러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그 중에 약 1.8 트릴리언 달러가 증발을 해버렸어요. 이 현재 상황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전 세계 경제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치에서 거의 반이 반토막이 날아간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GDP 부분에서. 그래서 보아하니 현재 2, 4분기까지만 해서 벌써 770억 불의 어떤 그 이제 현금들이 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따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항공사는요 아무 활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그게 이따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의 메인 피처스라는 부분에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돈 없이 계속 이 정도의 액수가 그냥 다 아무 효과 없이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금 2022년까지는 계속 될 것이라서 그때까지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현금 캐시플로우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동안 항공업계를 통해서 87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 게 지금 반토막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아타에서 공식적으로 각 정부들이 이런 재정적인 지원과 전체적인 글로벌 액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을 좀 강구해 달라라고 아이아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이 경제적인 그 항공 에어라인 인더스트리가 끼치고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좀 같이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얘기가 다 끝났어요. 1.2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자, 그럼 1.3으로 가면은 이제 이런 글로벌 항공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고용 효과 같은 게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이 글로벌로 이루어진단 말이죠. 글로벌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로 이루어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과 보안입니다. 아무리 효과가 착취가 되더라도 안전과 보안이 무너지면은 바로 위축이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이라는 보안 안전이 무너진다 보면은 그렇게 글로벌 창출 효과가 큰 항공산업이 삽시간에 내려앉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계에서는요 사실 여러분들도 머리로 알고 있으시겠지만 세이프티와 시큐리티가 가장 퍼스트 프라이어티라고 계속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규범체를 조직하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 주체들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는 것이 바로 이 1.3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짧게 여러분들한테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우선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은요 이 마일스톤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가 지금까지 거쳐온 마일스톤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항공업계 역사를 쭉 반출을 하다 보면은 이 1944년과 45년에는 세계사적으로도 큰일이 있었지만 항공업계의 역사에서도 아주 큰 획을 긋는 하나의 해가 됩니다. 당연히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가 되고 종전하는 단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은 군사용 항공산업으로 거의 항공산업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투기를 생산하고 전투기를 판매하고 전투기를 다니는 그런 부분에서만 다 집중이 돼 있었는데 이제 종전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항공산업들 그동안 개발해왔던 이 루트들을 이제는 민간으로 전환을 해야 되죠. 민수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국제 질서를 확립해야 될 조직체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런 조직체에 의해서 여기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표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따 뒤에서 소개를 해드릴 아이카오가 출범을 했고요. 시카고 협약이라는 이 1944년에 일어났던 시카고 컨벤션에 의해서 아이카오가 창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45년에 뒤이어서 지금 우리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군데의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탠다디제이션, 즉 표준화에 가장 우선적인 역점을 두고 이제 생겨난 곳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게 바로 그 1.3에서 첫 번째 말하는 Introduction to Standardization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요 SAPS라는 것과 Freedoms of Air라는 이제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더 이 책보다 알기 쉽게 나온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검색어를 걸어보셔서 충분히 찾기를 바라고요. 다만 이 SAPS와 Freedoms of Air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일단 이거는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은 국제 필수 그리고 권고사항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아이카오가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권고사항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왜 이행을 할 수 없는지 각 회원 국가들은 아이카오에 보고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 아이카오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프리덤스 오브 에어라 그래서 항공의 자유라는 이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는 들어봤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프리덤스 오브 에어 그래서 이 항공의 자유라는 거는 1자유부터 9자유까지 지금 이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 1자유부터 9자유까지가 각각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라는데 핵심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항공의 자유라는 개념이 1자유에서부터 9자유로 갈수록 좀 더 구체화가 되고요. 더 많은 자율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보통 이 기사를 보시면 뭐 운수권 배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나라와의 항공협정에 의해서 이제 국내 항공사의 운수권 배분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 항공사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이거 좀 6자유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좀 3자유로는 우리가 사업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데 6자유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7자유로까지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 끊임없이 요구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이 결국 말하는 거죠. 1자유부터 시작해서 9자유까지 현재 있는데 1자유는 제한된. 근데 이제 숫자가 올라갈수록 좀 더 그 자율권, 항공의 자유에 대한 그 권한의 폭이 넓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약에 9자유까지 개방이 되는 항공 운수권이 된다라고 하면은 항공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금 저의 이제 코멘트를 듣고 나서 1자유부터 9자유까지 정의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이해가 쉽고 이런 것들도 내가 알고 있을 때 우리 항공사에서는 또는 앞으로 내가 일할 항공사에서는 어떠한 자유에서 이 운수권이 형성이 돼 있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커스터머 서비스를 할 수 있겠구나까지 여러분들이 더 깊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신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지금 간단하게 이제 1944년과 45년에 이 표준화를 이제 국제 규범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국제 규범체는 이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표준화 역할을 해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국제 조직들이 이 1944년과 45년 사이에 아이아타와 아이카오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공 운송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 의해서 국제 기구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SAPS라든지 항공의 자유는 여기 아이카오가 만들어낸 규범입니다. 그럼 아이카오는 어떤 곳이냐? 한국말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라고 불리고요. 그 아이카오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각 국가의 항공당국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부서 이런 데가 되겠죠. 그런 데가 여기에 회원국으로 참가를 하고 있고 190여 개의 회원국들이 이 아이카오의 회원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항공 전반적인 안전과 운항의 통제, 그 다음에 민간 항공 운송 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중의 안전 등의 확보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반대편으로 오면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아이아타가 생겼죠. 아이아타는 한국말로는 이제 국제항공운송협회라고 하고요. 아이아타는 회원사들이 항공사들입니다. 현재 300개 항공사들이 회원사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항공 노선의 83%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카오와 아이아타가 사실상 제가 일단 말씀드린 두 군데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당연히 민간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거는 항공사입니다. 그 항공사가 활동을 해야지만 민간 항공산업이 돌고 경제가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카오가 약간 형님의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항공사의 입장을 대면해서 어떤 경제적인 중요성, 나라들이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의 중요성 이런 대한 목소리는 아이아타가 훨씬 더 크게 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아타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도 간단히 하자면 그래서 안전과 보안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 항공사를 경영하면서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항공 법규들, 그
그다음에 또는 뭐 아까 말했던 화물 운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매뉴얼들 그런 것들도 다 아이아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스탠다디제이션이라고 했죠. 스탠다디제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이아타가 공헌하는 바가 바로 코드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공항과 항공사는 항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이아타로부터 자신의 코드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2레터 코드라고 해서 2자리 코드 번호, 그 다음에 공항은 3레터 코드라고 해서 3자리 코드 번호를 부여받고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서로가 이제 인식이 되고 인증을 받고 이제 항공 운송 산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탠다디제이션의 역할이고요. 아이카오도 아이카오 나름대로 중요한 그런 표준화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오시면은 항공 운송 산업의 구성 요소를 제가 지금 일단은 첫 번째 항공 당국,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또 공항도 있어야죠. 그래서 공항들의 국제기구, 공항들의 영합체는 ACI라고 불리는 국제공항협의회라는 곳이 있고요. 이쪽은 약간 아이아타와 아이카오의 중간자적 성격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항이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의 공기업 성격을 많이 띠고 있죠. 많이 민영화가 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정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영리활동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데 이제 점점 공항도 서비스를 통해서 특히 어떤 거죠? 허브 공항 유치를 하죠. 그렇게 해서 공항의 이용료를 통해서 이제 그 부수익을 늘려가는 그런 이제 사업적인 비즈니스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아이아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칸소라는 거는 이제 항법, 오로지 이거는 항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 규범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이 국제 항공 질서를 움직이는 이 스탠다디제이션의 그 메인 버디라고 하면은 요 세 군데를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카오와 아이아타가 약간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정도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아타는요 표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의 영리활동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각종 경제 관련된 보고서를 통해서 항공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보장을 해주십시오라는 목소리를 아이아타가 내는 거예요. 아이카오 안 냅니다. 그런 거. 아이카오는 그냥 항공로가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에만 집중을 하지 항공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소리는 아이아타가 다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 아이아타 사무총장이 우리 한국 대통령에게 올 3월에 서신을 띄워가지고 국내 항공산업 재정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게 효과를 봐서 지금 뭐 며칠 전에 제주항공이 또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아타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그냥 말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아타가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게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 재정적인 상황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아들이고 각 나라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발언권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이건 1년 전 얘기지만 아이아타 사무총장이 항공당국, 그러니까 우리 국토교통부를 얘기했겠죠? 국토교통부에 좀 규제를 풀어달라.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항공사들이 좀 이렇게 자율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제약이 된다. 좀 규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했다고 하지만 이 권고가 그 받아들인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발언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아이아타는 전 세계 항공사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아이아타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는 반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좀 심하구나. 이거 좀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아이아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Regulatory Bodies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벌써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이 개요에 대한 걸로 다 얘기가 끝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항공산업은 굉장히 그 닥쳐있는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건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이런 메인 특성 때문인데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목차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성으로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항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관심 있고 강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특성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 집약적입니다. 자본 집약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무자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게 항공산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이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한번 이 항공산업이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현금화된 자산들이 움직이는 산업이 항공산업이라는 거죠. 네 번째, 레이버 인텐시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공산업, 항공기가 하나 운항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일사분란하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냐. 바로 그것이 항공산업이 갖고 있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다. highly competitive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아쉽지만 항공산업은 이 마진, 그러니까 순수익이 굉장히 적은 구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가 이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 다른 부분에서는 항공기가 뭐 서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항을 이용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모든 거를 맞춰서 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순수익이 굉장히 얇은 구조다라고 항공산업의 특성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실 지금도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계절적이라는 건 실제로 물리적인 계절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한 게 바로 이 시즈널이라는 계절적인 영향의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다 체감하고 있죠? current status.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냥 바로 영향을 받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좋다, 확 붐이 일어나고, 현재 상황이 악화가 된다, 바로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항공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알고 있다 보면, 아,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업계가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다 엎어져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역추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설사 역추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통해서 특성을 또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1장부터 8장까지 구성되고 있는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안에서 제가 1장의 맥락을 짚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이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좀 더 느끼셨나요? 그랬다면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는 사실 읽다 보면 요 4장부터 7장까지 가면요,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론적인 내용을 그냥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이게 무의미해 보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될까? 이 책을 공부해야 될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실제로 프론트라인 스타프다. 그리고 실제 현재 각종 항공산업의 현상과 계속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액티베이팅을 하면서 보시면은, 읽으시면은 이게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의미한 과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딴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자격증은 여러분한테 유의미한 자격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커스터머 서비스 영역에서 직군을 채용을 할 때 그런 추상적인 이런 단어들, 뭐 열정, 셀프 모티베이트, 자기가 모티베이션을 스스로 생성을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상적이고 당연한 얘기를 왜 자꾸 내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고, 채용을 할 때 그런 걸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정성적인, 정량적이지 않은 정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까요? 물론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성적인 체크 방법은 경력일 겁니다. 또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는 주변의 평판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신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이런 공식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인재가 될 것인데, 그리고 이러한 커스터머 서비스들이 중요하다라는 나는 그 내용들을 배웠는데, 어디서 배웠냐?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공부하면서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항공사의 프론트라인 스타프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거를 대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풀어나가시면, 당연히 그들을 채용하는 채용관 입장에서는 되게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좀 짧게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좀 많아졌네요. 이제 제가 준비했던 모듈 1에 대한 압축적인 특강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제 파트를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여기도 제가 커스터머라고 써놨죠. 이 말은 앞으로의 계속 항공산업이 변화해 가면서 커스터머 서비스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커스터머라는 이제 제목을 달았고요. 보시는 이 그림은요, 2018년에 아야타에서 발간한 그 인력 보고서입니다. 이 인력 보고서는 그 아야타의 회원 가입자가 300개라고 했죠. 그 중에서 그 나름 메이저 100개 항공사의 인사 담당자들, 교육 담당자들한테 서베이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앞으로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인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5가지의 미래 요구되는 5가지 키워드, 키 파인딩이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5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3가지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 자, 일단 첫 번째, 미래에도 전망이 됩니다. 미래에도 이러한 잡스, 그러니까 이러한 직군들은 꾸준히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그라운드 오퍼레이션스, 그 다음에 여기 보죠, 커스터머 서비스, 그 다음에 캐빈 크루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죠. 즉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거는 아무리 세상이 디지털화되고 언택트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그 커스터머 서비스의 역할이 절대 줄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도 얘기하죠.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스킬을 계속해서 업계에 진입한 이후에도 교육을 시켜주고 스킬업을 시켜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냐면 IT나 디지털 스킬을 계속 업시키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커스터머 서비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아야타가 이 인력 보고서를 냈을 때 했던 키 팩터, 그러니까 아주 핵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커스터머 서비스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안전과 보안이 기반이 된 커스터머 서비스가 항공산업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항공산업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거는 절대 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 카타르 항공의 부회장이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나고 기술이 진보하고 발전을 하더라도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스킬,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마인드, 그거에 대한 직무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해서 회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인재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준비된 인재인지를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 카타르항공 부회장이 이 보고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 매우 막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만 그냥 뚫어져라 보면 그렇게 재미없는 과정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과 업계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과정으로 다가오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강에서는 1, 2, 3만 보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나머지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정식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싶었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야타에서 2019년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항공산업, 항공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이제 제시한 보고서인데요. 일단은 항공산업이 대한민국 국내 경제에서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 하면서 이 3가지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 고용 창출 효과, 그다음 경제적 부의 창출. 자, 그 다음에 국내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은 전체 항공로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이 코로나의 위기를 딛고 항공산업이 정상화되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아야타도 그리고 전 세계 모든 항공업계에서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많은 다양한 인력들이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 물론 뭐 구조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좀 뭐 안 좋은 소식들도 나오고 있지만 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울러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처음에 아야타 한국지사장께서도 지금 이게 이제 디지털 트레이닝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도 지금 아야타에서 하고 있는 이 추진 상황이 바로 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디지털로, 그러니까 지금 버추얼 클래스룸으로 만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에어라인 커스터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여러분들 도움이 될 만한 과정들을 이런 디지털 트레이닝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그냥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한 과정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재산으로 확보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시간 동안 이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마치고 15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